기원전 4세기경 중국 송나라의 한 강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친구 햇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을 보게. 얼마나 즐겁게 노니는가.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네. 햇이는 반박했습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장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가. 햇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니니 당연히 자네를 모르네. 그러나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은 확실하네. 장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세.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네는 이미 내가 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네. 나는 여기 다리 위에서 알았네. 이 우화는 장자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논리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진정한 이해는 논리를 넘어서며 우리는 다른 존재와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장자의 철학입니다. 장자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기원전 4세기경 전국시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주였고 송나라 몽읍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한때 칠원이라는 곳에서 하급 관리로 일했지만 곧 그만두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아내가 죽었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친구들이 조문하러 왔을 때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나도 슬펐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녀는 처음에 태어나지 않았었네.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조차 없었네. 혼돈 속에 섞여 있다가 변화하여 기가 되었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되었으며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되었네. 이제 또 변화하여 죽음으로 돌아갔을 뿐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네. 그녀는 이제 천지라는 큰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그 뒤를 쫓아 슬피 운다면 이것은 천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네. 그래서 나는 그만두었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죽음조차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관점, 우주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장자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33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학자들은 처음 7편만 장자가 직접 쓴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그의 제자들과 후대 추종자들이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장자는 일관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 상대주의, 자연스러움의 정신입니다. 장자의 첫 편은 소요유, 즉 자유로운 방랑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세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천 리나 되는 크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것은 새로 변했는데 이것이 붕이었습니다. 붕의 등은 수천 리나 되었습니다. 붕이 날개를 치고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을 덮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붕은 남쪽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날개를 치면 물이 3천 리나 솟구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 리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작은 새들과 벌레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우리는 날아올라봤자 몇 길도 안 되고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면 되는데 저것은 무엇 때문에 9만 리나 날아가는가?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작은 것들은 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고 그것 너머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붕과 같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광대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장자는 무의와 무용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무의는 노자에게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 심재와 좌망을 말합니다. 심재는 마음의 금식입니다. 공자가 제자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부합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귀는 텅 비어 있어서 사물을 받아들인다. 도는 오직 허 속에 모인다. 허가 바로 심재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선입견, 욕망,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만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좌망은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공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진보했습니다. 무엇을 진보했는가?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 또 진보했습니다. 무엇을 진보했는가? 저는 예약을 잊었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며칠 후 아내가 또 말합니다. 저는 또 진보했습니다. 무엇을 진보했는가? 저는 좌망했습니다. 공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좌망이란 무엇인가? 사지를 버리고 총명을 멀리하며 형체를 떠나고 지혜를 버려 대통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하나가 되면 좋아하는 것이 없고 변화하면 집착하는 것이 없다. 내가 정말 현명하구나. 나도 너를 따르겠다. 좌망은 모든 인위적인 것, 모든 사회적 구분, 모든 개인적 집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 통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또한 무용, 즉 쓸모없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장자에는 여러 우화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한 나무꾼이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너무 구부러지고 옹이투성이어서 목재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쓸모없음 때문에 나무는 천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곱고 아름다웠다면 진작 베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장자의 친구 해시가 말합니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쓸모없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큰 가지는 구부러져 먹줄에 맞지 않고 작은 가지는 비틀어져 자나 컴퍼스에 맞지 않습니다. 길가에 서 있어도 목수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거부합니다. 장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너구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몸을 낮추고 움직이는 것을 기다립니다. 동서로 뛰어다니며 높낮이를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큰 소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없음을 걱정합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심고 그 곁을 방황하며 배회하고 그 아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우십시오. 그것은 도끼에 베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쓸모없다면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이 우화들은 역설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용함을 찬양하지만 유용함은 종종 착취와 파괴를 초래합니다. 쓸모없음은 생존을 보장합니다. 더 넓게 보면 장자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습니까? 성공, 부, 명예? 장자는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에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상대주의적입니다. 그는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가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호전몽 우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장주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나비였다. 자기 자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워 장주인 줄 몰랐다. 갑자기 깨어나니 엄연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물화라고 한다. 이 우화는 현실과 꿈,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흐립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현실조차 하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조차 변화무쌍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는 또한 언어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유명한
언어의 덫, 비유가 있습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는다. 올가미는 토끼를 잡는 도구다.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잇는다. 말은 뜻을 전하는 도구다. 뜻을 얻으면 말을 잇는다. 나는 말을 잊은 사람과 함께 말하고 싶다. 언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지만 의미 자체는 언어를 넘어섭니다. 진정한 이해는 언어 너머에 있습니다. 장자의 정치 철학도 독특합니다. 그는 정부와 사회적 규범을 깊이 불신했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장자를 제상으로 초청했습니다. 장자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낚싯대를 든 채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으니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는데 죽은 지 30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상자에 넣어 사당에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이 거북은 죽어서 뼈만 남아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것 중 어느 것을 원했을까요? 사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것을 원했겠죠. 장자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싶소. 이 일화는 장자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 명예에 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죽은 거북처럼 숭배받는 것보다 살아서 자유로운 것이 낫습니다. 장자는 문명 자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본래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규칙, 지식과 기술 이 모든 것이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상적 사회는 지극한 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나 짐승과 함께 살았고 만물과 더불어 하나였다. 어떻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었겠는가. 똑같이 무지하여 덕을 떠나지 않았고 똑같이 욕망이 없어 순박했다. 순박하면 백성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권시주의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 사회의 인위성과 복잡성을 비판하기 위한 이상적 태조였습니다. 장자와 유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공자는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와 덕으로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모든 사회적 노력이 헛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사회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자유입니다. 장자에는 장자와 해시의 논쟁이 자주 등장합니다. 해시는 논리학자였고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모든 구분이 인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은 해시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쓸모가 없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쓸모없음을 아는 사람과만 쓸모에 대해 말할 수 있소. 천지는 넓지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발 디딜 만큼 뿐이요. 그렇다면 발 디딜 곳만 남기고 나머지를 파내어 황천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 발 디딜 곳이 여전히 쓸모가 있겠소. 해시가 말했습니다. 쓸모가 없겠죠.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것에 쓸모가 분명하지 않소. 장자의 사상은 도가의 핵심을 이룹니다. 노자가 도의 철학적 기초를 놓았다면 장자는 그것을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자는 간결하고 난해하지만 장자는 풍부하고 생동감 있습니다. 장자는 철학서이자 문학 걸작입니다. 역사를 통해 장자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도교는 그를 성인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후대 도교는 장자의 자연주의를 종교적, 신비적 실천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선불교는 장자와 놀라운 친화성을 보였습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깨달음, 개념적 사고의 한계, 자연스러움의 강조 이 모든 것이 장자와 선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유교학자들은 장자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도덕적 구분을 흐리며 개인의 자유만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교학자들은 장자에게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평화, 물질적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측면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서양에서 장자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공명합니다. 그의 환경주의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현대 사회의 억압에 대한 해독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장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관점의 상대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다른 관점들이 있고 그것들도 똑같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새와 큰 봉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옳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관용으로 이끕니다. 둘째, 비움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채우기를 강조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취. 그러나 장자는 비우기를 말합니다. 선입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며 자아를 비웁니다. 오직 비어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움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무의를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입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듯이 우리도 삶의 흐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효율성입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휴식, 놀이, 명상, 예술, 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평온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부정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장자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상에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의 상대주의는 도덕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선악의 구분도 없습니까? 히틀러와 간디가 단지 다른 관점을 가진 것뿐입니까? 장자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입니까? 압제와 불의에 대해 침묵해야 합니까? 장자의 개인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자연으로의 회귀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문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기술과 사회 조직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또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의 통찰을 받아들이되 그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점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원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사랑하면서도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장자의 한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당신의 생각, 걱정,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호흡을 느끼십시오. 당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바닥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심재입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이것을 실천하면 당신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당신의 몸이 더 이완되며 당신의 정신이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장자는 23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세계는 우리와 매우 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지만 속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원하지만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찾지만 혼란스럽습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에 도전하고 우리의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완전한, 절대적 자유입니다. 장자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날 것입니다. 붕처럼 9만 리 하늘 높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고 하늘처럼 자유로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